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해걸입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건강하셨는지요? 지난주는 정말 고통과 격동의 한 주였다라는 말씀밖에는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들 알다시피 이제 뭐 큰 비행기 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또 뭐 정치 뉴스로 TV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체포 관련된 소식이죠. 저희가 이제 의학 채널이니까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지난 한 주를 회고해 보면 제가 몇 가지는 제 생각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코너가 이제 저의 개인적인 근황이나 생각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또 여러분들 질문에도 답하고 여러분과 대화하는 도중에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고치는 계기도 되니까요. 어 일단 비행기 참사는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뭐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대요. 어 SBS인가요? 인공지능 기법으로 당시 하늘을 날고 있던 비행기를 찍었던 CCTV 영상을 좀 더 선명하게 한 10배 정도 잘 보이게 컴퓨터로 처리를 해서 보니까 그 엔진에서 이렇게 연기 뿜기 전에 날 때 주변에 새카만 게 이게 덮여 있더라고요. 와 저도 아주 경악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떼들하고 비행기가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승객 중에 뭐 "새하고 부딪혔다."라고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또 기장도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몇 번이나 외쳤잖아요. 근데 이 화면으로 보니까요. 비행기 동체의 한 10배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새떼 그게 그 해상도를 높이니까 이렇게 띠 모양으로 크게 보이더라고요. 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거대한 새떼하고 부딪히니까 비행기 좌우 양쪽 엔진이 다 망가질 수밖에요. 한 마리하고만 부딪혀도 뭐 1톤 정도 충격이 가해지는데 뭐 수백 마리하고 때로 부딪히니까 비행기가 받는 충격이 뭐 어마어마한 거고 그 이후에 비행기를 보면은 뭐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제 뭐 긴급 SOS를 청한 다음에 비행기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가다가 떠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뜨질 못하더라고요. 이미 엔진이 추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비극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처음에 이 사건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또 국내 언론도 우왕좌왕하면서 "이게 뭐냐." 뭐 그런데 며칠 있다가 아주 단순하게 외국의 전문가들이 화면을 보고 지적들을 다 하잖아요. 아주 명백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1 차원이는 아까 말씀드린 새떼하고 부딪힌 거고 어마어마한 새떼하고 두 번째 더 나빴던 게 이제 동체에 착륙을 했는데 가다 보니 활주로 끝에서 뭐 둔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육안으로는 눈으로는 흙으로 덮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흙으로 이렇게 작은 언덕처럼 돼 있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유도하는 등만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많은 기장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무안 공항에서 뭐 7 년째 8 년째 비행기를 뭐 이착륙을 했다는 분들도 저 흙더미 안에 저렇게 거대하고 단단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아니 170몇 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런 대참사가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로 생겼는가. 상식적으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사고로 미끄러져 나가면
좀 부딪히면은 쉽게 부서지고 비행기 충격을 줄이는 걸로 만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 덩어리를 그냥 부어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그 와중에도 이걸 갖고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뭐 어거지 논리로 막. 제가 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좋아요. 그러면 그 콘크리트 덩어리 안에 뭐 그런 일이 있다. 그거를 뭐 어느 정부 때 했고 뭐 누가 그건 나중에 따지자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권 때 그런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거는 싹 감추고 또 자기가 반대하는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거는 또 막 과도하게 공격하고 이게 옳으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매사에 보면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거 우리 진영에 뭐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한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 엉뚱한 주장을 해요. "이거를 뭐 무한 공학 얘기는 하면 안 된다." 뭐 그러면서 용어에 대해서까지 간섭을 하고 무슨 전체주의 국가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뭐. 근데 지금 속속들이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비행기 자체의 문제보다도 공항의 문제가 크잖아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흙더미 안에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4 미터인가 그렇게 기둥으로 박혀 있고 그리고 공항의 입지 자체도 뭐 새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무안공항의 원죄입니다. 그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그 공항이 좀 입지가 잘못된 것 같고 운영이 잘못됐고 치명적으로 허술한 게 있었네. 아 이거를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휴. 네. 여러분들 대화하겠습니다. 서혜숙 님 제일 먼저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허대감 님, 뮤리엘 님 또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네. 김안젤리나 님,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말 안 하고." 뭐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겠죠.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잖아요. 사실은 뭐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다들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마는 경제적으로 가진 걸 뭐 뺐느냐 빼앗기느냐 이런 게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 제시카 님, 써니, 정광숙, 라스트 여기 또 확 지나갔네. 네. 아이고야. 수레 님도 오셨고 박현주 님, 스누피 님, 용종이 3.35 밀리 조금 크네요. 내시경을 하는 거니까 저건 아주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동네 병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유연님, 아드님이 위내시경, 수면 약물, 주사 찔렸는데 아팠다. 중국에 출장 갔는데 손등이 계속 아팠다. 예,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기 이제 약간의 플레바이티스라고 정맥염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요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 냉찜질 좀 하시고 좀 빨갛게 부어 있으면 항생제를 좀 드셔야 돼요. 항생제하고 진통소염제하고 대개는 좋아질 겁니다. 자 허대감 님 뒤에 배경을 바꿨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니까 저 한번 빨리 봐 주세요. 소리가 작다는 분들이 많네요. 자대 님, 이율리안나 님, 이부덕 님, 이롬 님 소리가 작대요. 이거 빨리 개선하세요. 저 바깥 불러 갖고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으면 오히려 면역을 키워야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뭐 비타민제나 영양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님, 박윤희, 산너머님, 김희선님, 바나나님, 정시환님, 준, 바베큐, 로투스, 행복한 인생, 유은님, 주혜림, 서하황, 산들레, 김명자, 푸른보성님, 네, 산들레님이 무정부 상태니 불안하다. 참 오늘도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죠. 근데 뭐 결자 해지예요. 이런 일을 촉발한 분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죠 뭐. 자 수레님 그러니까 이제 윤희 님도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안공항이 뭐 우리나라 1년 그 통계를 내 보면 가장 적자가 많이 나는 공항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의 균형 발전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외된 지방의 낙후된 지역은 좀 배려를 해야 돼요, 재정을 동원해서 다른 곳보다. 근데 그거를 좀 합리적이고 납득이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돈을 쓰더라도 뭔가 좀 실제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좀 그 혈세가 계속 낭비된다는 느낌이 안 들게 뭐 이래야 되는데 정치인 누구가 뭐 생색내고 자기의 치적으로 삼기 위해서 되게 그러잖아요. 항상 예산 뭐 할 때 뭐 국회의원하고 뭐 기획재정부 뭐 예산실장하고 막 이렇게 막 우리 쪽으로 많이 달라고 해서 평소에는 막 그렇게 갈구다가 예산 나올 때는 그냥 국회의원들이 매달려서 난리 나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는 아주 좀 후진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그 기장님은 뭐 최선을 다했대요 뭐. 근데 그게 흙더미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흙더미야 이렇게 쑥 뚫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나 참.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한국 사회가 전문가의 의견을 좀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분야나 전문가가 있잖아요. 물론 전문가들이 끼리끼리 결탁을 해서 뭐 부정부패하고 뭐 이런 측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식견이나 판단을 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치 논리로 여론조사 하듯이 뭐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면은 그 공항에 왜 그런 콘크리트가 들어가냐는 얘기죠.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뭐 돌아가신 분들 명복을 빌고요. 근데 뭐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이 곡해해서 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이제 여러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폭발이나 어떤 충격으로 죽을 때는 사실은 이제 제3 자가 볼 때는 끔찍한데 본인은 고통을 못 느낍니다. 음 그래서 아 돌아가신 분들께는 죄송한데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돌아가지는 않으셨을 거다. 뭐 이렇게라도 위로를 해 보고 싶네요. 그냥 순식간에 왜 이렇게 큰 충격이 닥치면 의식이 사라지거든요. 의식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뇌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부팅이 딱 된 게 부팅이 꺼진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감각 기관이 다 마비되는 건 물론 통증도 전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잖아요. 예컨대 뭐 어디 떨어진다라든지 부딪힌다라든지 교통사고 때 꽝 하고 잠깐 정신을 잃잖아요. 고겁니다, 고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그 자꾸 비합리적인 정서로 우리 사회가 뭔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갖고도 뭐 몇몇 유명인들이 뭐 글 올린 거 갖고 또 뭐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뭐
막 욕을 하고 애도를 강요하는 듯한 슬프죠. 예. 애도를 강요하면 그게 전체주의예요. 무슨 파시스트도 아니고. 그 슬픈 마음이 당연히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해?" 뭐 이건 너무 지나친 강요죠. 일상은 뭐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 사회가 가면 안 되고 참사가 있을 때는 냉정하게 정치 논리 다 빼고 뭐 이걸로 우리 진영에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런 거 빼고 명백하게 '새떼하고 부딪혔네. 둔덕 안에 세상에 콘크리트가 있네.' 그거 영국에 온 전문가는 이거는 범죄라고까지 흥분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날까지 뉴스 보면은 무안공항에 이착륙했던 대부분 기장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안에 저런 게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을 해야죠, 이걸.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손녀딸이 독감 주사 맞고 입술이 하얗고 어 알러지가 있었나 보네요. 그런 일이 어 근데 손녀딸이 독감 주사를 맞았나요? 어린이들은 그렇게 독감을 이렇게 꼭 안 맞아도 되는데. 네. 그 달팽이 님은 그 부모에게 이력을 잘 갖고 있으라고 하고 다음번에 의사들에게 이렇게 프리 테스트라고 있어요. 살짝 한번 이렇게 찔러 보는. 이게 알러지니까 이게 있는지 확인하고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음 네. JJ25239 님이 "친구가 기장인데 돌아가신 그 기장이 대단한 분이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새하고 너무 세게 부딪혀 갖고 비행기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여유 있게 내려왔는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가다가 올라가질 못하더라고요. 그냥 도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 정도로 그 동체 착륙을 한다는 거 그거 보셨죠? 바닥에서 막 마찰로 불이 튀는 거.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예요. 이렇게 앞에 바퀴 없이 그냥 이 불꽃이 팍 달궈지면서 이렇게 쪼끔만 더 갔더라면 아유 지나간 일인데 뭐. 그러니까 페트루치 님 말씀대로 이거를 뭐 무안공항 참사로 하든 제주항공 참사로 하든 그거는 언론사나 사람 개인마다 그걸 왜 통일을 해요? 누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해."라고 말을 하냐고요. 참 답답해요. 이게 진짜 저는 정말 우리나라 정말 그런 거 보면 질식할 것 같아요. 그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음. 네. 아유 또 그새 또 많은 이렇게 윤희 님 말씀대로 독감 백신이 이제 계란 단백질을 배지로 쓰니까 계란 알러지가 있으면 그리고 인제 그 애가 컨디션이 나쁘거나 뭐 특정 약을 쓰고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일단은 다음번 맞을 때 의사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너희들 위해서 님 헬리코박터는요. 만일 한 30-40 대라면 치료하는 게 좋아요. 그걸 오래 두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성으로 가고 암이 되니까. 근데 뭐 60-70 됐는데 뭐 또 굳이 치료해야 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그 나이 될 때까지 갖고 있던 헬리코박터인데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분은 유전적으로 그 헬리코박터하고 어 평화롭게 잘 공존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까지도. 그러니까 거기다 굳이 항생제 써 갖고 뭐 2-3주 약 먹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젊은 연령대는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약을 먹고 치료해야 한다. 저도 먹고 치료를 했습니다. 해방 이후 같은 날님. 네 거기 새 한 마리도 없었음이 아니라 새떼가 있었다. 오늘 SBS 뉴스를 보세요. 비행기 동체의 한 10배 정도 되는
새떼가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에 딱 이렇게 겹쳐지더라니까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임플란트를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 인제 어 정도에 따라 달라요, 엠님. 골다공증 약물 가운데 이제 뭐 포사맥스, 알렌드로네이트 그런 계열의 약이 드물지만 턱뼈를 살짝 녹이는 뭐 부작용이 있다는 건데 아주 드물게 있는 거니까요. 음. 박스뮤반스 폐렴구균을 예약을 했다. 계란 알러지가 상관없습니다, 큐리아님. 잘하신 거예요. 저 맞으세요. 무조건. 오늘 이제 주제가 그 새해 건강 설계를 어떻게 할까잖아요. 네. 세레타이드가 생산 중단 굉장히 유명한 약인데 집사람도 저거 많이 썼는데 GSK인가? 김명자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세레타이드가 굉장히 유명한 천식 치료제인데 생산 중단됐다는 얘기 제가 못 들었는데요. 가을 커피님, 역류성 식도염엔 비타민제 먹으면 좀 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식사 직후에 바로 먹어야 돼요. 따로 드시지 마시고. 폐렴 주사는 네. 5-5 년에 한 번 맞는 거라는 건 이제 그 싼 백신이죠. 다당 백신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는 거. 그거는 5 년에 한 번 맞는데 단백 접합 백신이라고요. 예컨대 뭐 프리베나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 MSD의 그 박스뮤반스인가 이거는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쪼끔 비싸긴 한데 맞을 만해요. 지우님 집사람이 보고 싶다고요? 네. 집사람은 지금 우울증 때문에 계속 뭐 집에 누워만 있습니다. 어 네. MD CT예요. 종류 하나고 스마트님. 저라면 검진 때문에 찍진 않아요. 그 방사선에 노출이 되잖아요. MRI를 하십시오. 근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뭘 했는데 초음파했는데 뭐가 있다. 그럴 때는 CT를 찍어야죠. 증세가 있거나 다른 검사에서 뭐가 이상한 게 있을 것 같다. 그럴 때는 CT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 I'm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증세 없고. 뭐 근데 그래도 한번 질병을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 뭐 CT를 찍는다? 이건 넌센스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그런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들 해요. 이게 나중에 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병원의 수익과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의사들도 가면 아무튼 너무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냅니다. 뭐 요즘은 정신과 가도 그냥 환자 얘기 듣고 이렇게 처방하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구실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검사를 너무나도 많이 시킵니다. 그걸로 돈을 벌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의료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저설량 패시티는 한 4분의 1 정도 방사선을 줄였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인제 폐를 보는 거니까 이 복부를 볼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죠. 음 네 임지아 님. 당연하죠. 사람마다 면역이 다 다르니까. 저도 살짝 감기에 걸려 있는데 이게 집사람한테 옮긴 거예요. 음 네. 생강차만 마셔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다고요? 근데 요즘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또 유행하는 용어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인제 특히 인제 그 24 시간 그 모니터하는 장비들이 나오면서 혈당을 사람들이 인제 눈으로 확인하니까 겁을 먹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네. 근데 사실은 생강차는 생강 자체는 혈당 스파이크가 오질 않는데 거기에 넣은 뭐 설탕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음 네 김동희 님 그게 이제 맞아요. 올해가 이제 20 가로 늘린 게 프리베나가
더 성능이 개선된 게 인제 나옵니다. 몇 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넓은 범위의 그 폐렴 구균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 아 그게 더 좋긴 합니다. 근데 뭐 큰 차이 저는 없는 것 같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은 어쨌거나 화이자의 그 프리베나보다 그거 광고 많이 하대요. 근데 지금 MSD에서 나오는 박스뉴반스인가? 그게 뭐 의사들이 "더 좋은 백신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억제한다." 이거는 뭐 특정 회사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논문으로 나오는 그냥 의학 지식이니까 그 파이자 말고 MSD 걸 맞으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한 몇 달 있다가 또 화이자에서 또 개량된 게 나오면 그걸 맞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아유 질문들이 많다 이거. 주우님이 "NMN 많이 먹었는데 감기 걸렸다." 그렇군요. 네. NMN이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요. 어 양재동의 함유외과에서 과잉 검사를 어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 그런 의사가 요새 드문데 칭찬받으실 만하네요. 어 네. 그 연화심 님 근데 인제 이게 미녹시딜을 먹거나 뿌리는 걸로도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재영량 바뀝니다. 또 누구를 간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받을 일이 없던 쉽지 않아요. 여성분이니까. 남자라면 뭐 또 이런저런 더 강력한 약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음. 네. 윤희 님이 "관상동맥 보는 하트 스캔을 99 불에 해 준다. 보험 없어도 큰 병원에서 해 준다." 아 그렇게 이게 싸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예. 100 불이면 안 비싼데. 미국 어디에서 그렇게 해 주나요? 음 네. 민구님 맞습니다. 요새 그런 골다공증 약이 나왔죠. 아 네. 뮤리엘님 집사람은 오늘도 보니까 그 우리 아주머니가 해 주는 그 뭐죠? 볶음밥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지? 김치볶음밥 좋아합니다. 요새 김치볶음밥에 꽂혀 갖고 자주 먹고요. 아까 저녁 때는 또 라면 먹던데. 네. 먹는 게 아무튼 부실합니다. 음 네. 상남자님 라이브에서 만나고 싶은데 답답합니다. 아 대상포진인데 무조건 맞아야죠. 대상포진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방 주사를. 왜냐하면 이거는 뭐 굉장히 흔하니까. 그리고 이거 심하게 앓으면 후유증도 많이 남아요. 막 이런데 그냥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후유증이 남으면 막 칼로 애듯이 뭐 몇 년 고생해요. 그러니까 요새 또 굉장히 흔해요, 고령화 시대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폐렴하고 대상포진 백신은 예 "무조건 맞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음 네. 소쏘님 "위내시경에 물혹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냥 얼굴에 점 생겼다고 생각하시고요. 억지로 뗄 필요 없고요. 아 베타딘을 스프레이로 꽂님. 네. 어우 정성이 대단하세요. 네. 뭐 완전히 베타딘은 그 수술할 때 그 쓰는 약이잖아요. 그 항균력이 뭐 엄청난 거죠. 음 네. 싱그릭스 2번 맞아야죠. 네. 아 어머니가 루푸스 기저 질환이 있고 골다공증 임플란트 근데 척추 압박 골절이 왔고
아이고 다리마비가 와서 아산에서 요추 유압술, 칼슘 강화제 괜찮습니다. 원래 척추 압박골절이 지금 그 골다공증 있는 분들에게 아주 흔하게 오고, 그때 쓰는 그 유압술은 표준화된 방법이고, 그 아산병원 선생님 죄송한데 이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에요. 잘 될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님이 그 예외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의사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코스대로 지금 생긴 거고, 이 경우에 어떤 수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다 나와 있다. 잠복결에 검사 후 약을 처방받 예 그럼요. 잠복결에 이거 뭐 예를 들면 뭐 그 병원 종사자라든지 뭐, 근데 옛날에 뭐 우리나라 고등학생 대상으로 결핵이 좀 나온다 해 갖고 뭐 이거를 일괄적으로 검사를 시키고 약을 먹이고, 그거는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잉 진료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음 결핵이 흔하긴 하죠. 요새 뭐 애들이 공부만 하고 스트레스 받고 운동 안 하고 먹는 거 부실하니까. 근데 약 먹으면 잘 떨어지고, 약을 먹은 지 뭐 며칠 만에 뭐 3-4일 만인가 그 이미 전염이 안 됩니다, 약만 먹으면. 그리고 대개 한 6 개월 먹으면 완치가 되니까. 비타민 D 수치가 9.3 이다. 좀 낮은데요. 먹는 약을 드셔야죠, 올로올로님. 주사 맞지 마시고요. 비타민 D를 주사로 맞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렇게 한 데가 없어요. 그것도 다 이제 의료가 왜곡된 거죠. 뭐 진료 수익 뭐 등등. 새로운맘 님, 네 50 넘어 보통은 맞아요, 대상 보시는. 40 대까지는 면역이 좋으니까. 음 네 서연맘 님, 그런 연구가 좀 있더라고요. 치매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음 헬레 님이 무릎세균 감염으로 폐혈증 직전까지, 아휴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왜 무릎세균 감염이 됐냔 말이죠. 관절 내시경 할 때 뭔가 그 부위로 2차 감염이 됐나 보죠. 큰일 날 뻔했네요. 음. 네. 자유민주주의님, 나라 정치 상황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뭐 거의 진영 간의 갈등이 거의 내전 수준 아닙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선거로 1-2% 차이로 이긴 사람이 승자 독식이에요. 다 가져가니까 여기서 오는 갈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권력, 입법 권력을 갖고 있으면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고, 거부권이 아니고 탄핵을 남발하는 거고, 또 행정 권력을 갖고 있으면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고, 뭐 치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도 보편 타당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양극단의 뭐 5% 또는 10% 극우, 극좌. 사실 극우라는 말을 쓰면서도 극좌라는 말은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보 좌파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영리한 것 같아. 저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뭐 한남동 죄송합니다. 뭐 태극기 흔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극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 순수한 열정이 더 클 겁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뭐 그분들 생각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극우다 뭐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잘못된 거죠.
또 반대로 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뭐 "중국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중심을 잡고 양쪽을 좀 다독거리면서 그 보편타당한 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요즘 역사에도 관심이 많은데 1789 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잖아요. 이제 막 수탈당하는 민중들이 이제 왕의 목을 잘라 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절대 왕정 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서구식 민주주의 이제가 이제 촉발된 계기가 되기도 한 거고. 그러니까 250년 전쯤 되죠. 1789 년이니까 1800, 1900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날과 같은 공화정, 그러니까 공화라는 게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조화롭게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립되기까지 프랑스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더라고요. 예컨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뭐 저 로베스피에르니 당통이니 뭐 단두대로 목을 치고 뭐 죽고 뭐 그러다 뭐 나폴레옹 나타나고 뭐 그러다가 또 무슨 뭐 보불 전쟁 일어나서 또 깨지고 1차 세계대전까지 고 그 사이에 보면은 파리에서요. 그 민주공화정이 들어서기까지 한 번은 파리 코민이라고 공산당 극좌 세력들이 또 파리를 점령해 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 갖고 어 정부군하고 해서 그때 한 5만 명이 죽었다 그러대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왕당파들이 이쪽은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왕당파들이 또 어 쿠데타를 일으켜 갖고 또 뭐 몇만 명이 죽고 이게 오늘날의 그 서구 민주주의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죽이고 축구하는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어 좀 힘을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조커 님이 저희 또 칭찬해 주시네요. 맞아요. 건강 프로그램 TV 공중파에 저희 비욘디의 패널로 나왔던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아 네 NMN은 뭐 저 해방 이후 같은 날님 요거는 이제 그 일종의 딱 브로콜리 먹는다 생각하면 돼요. 브로콜리. 브로콜리 뭐 한 10 킬로 요 얇은 하나에 한 7-8 킬로 정도 되는 걸 담은 거다. 그래서 좀 노화를 억제하고 몸 안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좀 에너제틱하게 만들어 준다. 뭐 그리고 현재 이제 가장 핫한 주제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음 멜라토닌 드셔도 좋죠. 치타님. 저 푸드니까. 수면제보다는 뭐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부작용이 없잖아요. 게다가 멜라토닌 자체가 특유의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비타민 C보다 그 세포의 손상을 줄여주는 작용이 10 배, 20배 더 강해요. 그래 멜라토닌 저는 권장 집사람도 매일 먹고요. 음 그래요. 베제크님 말씀이 요새는 막 일본을 많이 가대요. 태국도 많이 가고 아유 일본이나 태국 근데 이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성향이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페이스북에 보면은 뭐 어디 뭐
특히 뭐 이탈리아의 뭐 무슨 뭐 아말피 포지타노 뭐 이런 데 좋은 해안가의 그림 같은 막 그 올려 놓고 이렇게 "가고 싶다." 또는 뭐 "다녀왔다." 뭐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아이 가면 좋지요. 근데 인제 저는 애늙은이가 돼서 그런지요. 그냥 늘 보던 게 좋아요, 늘 보던 게. 예를 들면 여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죽기 전에 뭐 전 지구의 좋은 데를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뭐 일일이 강박적으로 막 다녀야만 하는가. 그냥 늘 가던 뭐 예컨대 뭐 저희 집에 양재천 아니면 제가 제주에 살면은 금능 바닷가 늘 겨울이하고 또는 자전거 타고 늘 두세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늘 가던 그 길, 그게 저는 좋던데. 이게 제 얘기는 저는 그렇게 막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막 어느 분들처럼 비행기 타야 되고 뭐 어디 멋진 데를 가야 되고 이런 욕심은 하나도 없어요. 이상해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음. 일본은 좋다 그러대요. 뭐 워낙 저 엔화가 낮아 갖고 아유 뭐 음식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 갖고 뭐 근데 천하의 일본이 GDP가 우리한테도 뒤지게 됐다니 참 믿어지십니까?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졸 초임자 월급이 200만 원이래요. 국민들은 되게 가난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네 타미플루 드셔야 돼요 봉산 탈주님. 리렌자, 타미플루 이런 독감약들은 있죠. 어 에제크님 네 존 덴버가 콜로라도에 살긴 살았는데 경비행기 사고는 아마 콜로라도가 아니고 캘리포니아 아니었나요? 음. 뮤리엘 님이 얘기하시네. 우리나라가 부자라는데요. 아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또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튼. 네. 바다나나 님이 신장 동맹류 13 밀리. 아니요, 아니요. 네. 그 저거는 1.3 세치면 쪼끔 크긴 한데 음 이거는 당연히 CT를 찍었겠죠. CT를 반드시 찍어야 되고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역량 밖의 질문입니다. 제 역량 밖의. 이거는 그 비뇨기과나 아니면은 어 동맥류가 큰 거면 근데 저 정도면 아마 비뇨기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동기가 곽철이라고 지금 서울대 저쪽 콩파 수술에 아주 대가거든요. 한번 가 보세요. 비뇨기과 곽철. 제 얘기하시고. 예. 어 네. 네. 여러분 이제 아유 제가 이게 너무 또 말이 길었네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 댓글 고정으로 이 시간부터 제가 이걸 한다는 걸 좀 알려 주세요, 우리 당번님. 네. 오늘 주제는 공지 드린 대로 이 새해 건강 설계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늘 드린 얘기지만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도 어렵고 참 심란해요. 각자 도생의 시대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나와 내 가족의 건강. 지금 중요한 게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보다 '같은 돈으로 얼마나 행복할까?' 이걸 신경을 쓰는 게 현명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무리해서 막 일을 벌려 갖고 요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기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 강남 여기도 자영업이 폭망이에요. 건물마다 비어 있는 데가 허다하고 특히 뭐 아파트 상가는 완전 폭망.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뭔가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외국에 가서 달러를 많이 벌어와야 그걸로 용광로에 불을 때울 텐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워라밸을 찾다 보니까 뭐 주 몇 시간 뭐 아니 근로자가 일을 하겠다는데도 법으로 못하게 하는 아휴 너무 위선입니다. 그렇게 한가한 시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중국이 옛날에는 그냥 세계의 저임 노동 공장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엄청 나갔고 모든 우리나라 산업 분야하고 다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중국은 우리보다 좀 값싼 노동이 필요한 어 산업을 해서 여기에서 중국 걸 싸게 들고 와서 우리나라가 부가가치를 높여서 중국에 팔고 뭐 반도체 같은 거 뭐 지금은 웬걸요. 뭐 전지, 전기차, 뭐 정유, 석유화학 뭐 다 치잖아요, 중국한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는 이럴 때는 어쨌거나 건강을 챙기는 게 가장 낫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린 얘기지만 내가 몸이 건강하면 하다못해 그냥 믹스커피 뭐 이거 하나에 뭐 500원 밖에 더 하겠어요. 이거 하나 마셔도 맛있고 행복해요. 근데 뭐 내가 뭐 몸이 아프고 위장도 쓰리고 뭐 불면증도 심하고 뭐 몸이 괴로우면 뭐 몇만 원짜리 뭐 비싼 커피 마셔 봐야 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오늘 비욘디를 통해서 건강에 더 신경을 쓰시고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강검진 건강 설계 몇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유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새해 이제 건강을 다짐하는 분들께 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 좀 염세적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해요. 좀 사생관을 명확하게 갖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어떤 단호한 애티튜드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의사다 보니까 이제 늘 사람들을 보지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도 병원에서 많이 봤잖아요. 저는 응급실도 많이 근무해 봤고. 제가 이 홍쇼를 통해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늘 이제는 죽음이 일상화된 사회가 아니에요. 수명이 뭐 90, 100 살까지 늘어나잖아요, 의학이 발전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죽음을 목격하는 게 옛날엔 되게 흔했어요. 뭐 뻑하면 전쟁이고 굶주리고 전염병 돌고 자연재해에다가 그러니까 죽음이 일상화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종교와 철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내면의 영혼을 응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죽는다는 자체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번 비행기 사고를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강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진짜로.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는 거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트럼프도 여기 한 1 센치 상간으로 살았잖아요. 1 센치만 이렇게 해도 죽었어요.
그 아베 총리도 보세요. 그렇게 뭐 일본의 정치 명문가의 또 약간 그 양반은 강성 보수 아니에요.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어쨌거나 어떤 살짝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만져 사제총으로 길거리에서 그냥 허망하게 죽었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죽음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늘. 늘 가까이 있어요. 이 뭐 서울대병원의 뭐 명의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스승이나 선배님들 가운데도 보면 돌아가신 분들 많거든요. 인제 제가 나이가 인제 60 이니까 위에 보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자살한 분도 있고 도박하다가 뭐 어떤 분은 뭐 제주도에서 낚시하다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져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헬스클럽에서 뛰다가 미끄러져 갖고 머리를 부딪혀 갖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제가 얘기한 분들은 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그 분야 최고의 명의예요. 어떤 분은 그냥 집에 그 골목길에 차가 있는데 차가 막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이거를 이 양반이 이걸 손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미끄러져 내리면서 차에 깔려 죽은 분도 있고. 여러분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뭐 집에 불이 나서 뭐 아파트 부엌에서 뭘 하시려다가 이게 그러니까 뭐 너무나 허황되게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항상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는 밥이 내가 살아 있을 때 마지막 먹는 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또 뭐 저는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그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의 그 교수님은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우회전하는 트럭에 치여 갖고 돌아가셨잖아요. 한창 나이인데. 가까이 있어요 죽음이 굉장히. 아주 황당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배름 뒤끝에 뭐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바로 다음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죽음이 항상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안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삶이 유한하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속된 말로 여러분이 성숙해집니다. 저도 여기 뭐 폐 뭐 암 때문에 떼고 뭐 그다음부터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뭐 쾌락 뭐 이런 건 다 싫더라고요 그냥. 옛날에 제가 총각 때 좋아했던 거 자극적인 거 이런 거 이제 너무 싫어요. 그러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생간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 내가 나의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에도 좀 어폐가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마는 행복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저는 집사람하고도 늘 그런 얘기해요.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식으로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 항상 기억해 다오.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내가 아주 행복했다 사는 동안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거를 꼭 예를 들면 비행기가 부딪힐 때 이렇게 막 급하게 카톡을 안 날려도 평소에 우리가 선문답처럼 알고 있으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끔 보면은 어떤 분들은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요. '나는 반드시 살아야 돼. 난 죽으면 안 돼. 뭐 어떤 질병도 반드시 이길 거야.' 뭐 아니 그건 좋은데 어느 정도는 좋은데 이게 너무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끝이 아주 잔인하고 비참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 이게 '나에게 그런 게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Why me?"가 아니고 "Why not?"이에요. 뭐 나라고 뭐 안 죽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운이 좋아서 뭐 운이죠. 뭐 이런 식으로 살아도 또 운이 없으면 또 황당하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세상 일은 다 그런 거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어떤 그 죽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기꺼이 수용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그냥 발악하는 듯이 버티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갖 치료, 온갖 수술, 온갖 돈을 다 쓰고 온갖 고생 다 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모든 병수발의 그 부담을 지우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애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근데 부모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으면 그 저는 좀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그 비가역적이고 병이 진행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이 환자분이 "나는 반드시 살고 싶어. 살려줘." 막 이렇게 막 집착을 하고 매달리면 그 자식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집안에 기둥뿌리 몇 개를 뽑고 불필요한 의료에 매달리고 그래 갖고 온몸에 도관을 턱치턱치 뭐 여기 투부, 여기 투부, 여기 투부.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뭐 배를 연 상태에서 그냥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는 물론 또 저한테 "야 네가 한번 그 입장이 돼 봐."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 입장이 돼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어요. 늘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 근데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뭐 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 세상과 화해하면서 편하게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막 원래 이게 죽게 돼 있는 과정인데 이걸 억지로 비틀고 뭐 하면은 그래서 이어령 선생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냥 곡기 끊고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런 거 바람직한 거예요. 항암제 안 맞고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안락사가 안 되지만 안락사 빨리 허용돼야 되고요. 그전에라도 그 연명치료 중단은 꼭 해야 돼요. 불필요한 뭐 튜브나 이런 거 못 하게. 그러니까 뭐 완치의 기대나 아니면 증상을 확실하게 괴로운 증세를 없애줄 수 있는 뭐 항암제다.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통계 숫자를 보니까 뭐 한 4-5 개월 뭐 한 20% 에서 한 4-5 개월 더 살린대. 그것 때문에 돈은 돈대로 몇 억씩 쓰고 항암제 맞고 그냥 아파 갖고 굉장히 괴롭거든요. 내가 나의 인생을 쪼금이라도 안 아프고 좀 움직일 수 있을 때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다 박탈당하고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죽어? 난 살아야 돼.' 아닙니다. 네. 퀘이커 님이 "죽음은 어디로 가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제가 믿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이 뇌 단백질의 생물학적인 작용만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 그 물리학이 모르는 원자나 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무슨 과학 만능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 죽음 이유는 특별하게 뭐 대단한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무슨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모르겠고
제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 뭐 강아지도 좋고 죽은 다음에도 형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물질을 벗어났겠죠. 그러나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저는 믿어요. 근데 뭐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 예컨대 옛날에 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뭐 지옥 간다, 뭐 불이 끓는 뭐 이런 데 산다. 그런 거는 유치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해 건강 설계 1 번은 '내가 항상 죽을 수 있는 존재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삶이 유한한 것이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죽음의 과정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불운하게도 그러면 그 과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수 있도록 항상 내 마음을 수양을 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그 투쟁을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게 뭐 오늘 갑자기 제가 뭐 이상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또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새해 설계 때 어떤 고통이나 불편함, 질병을 좀 감수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지?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그리고 늘 짜증 내고 화를 내고 막 불만을 갖고 그래요. 물론 병원에 가서 쉽게 치유가 되는 건 고쳐야죠. 근데 우리 몸이 그렇게 뚝딱 현대의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왜 인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자꾸 사람들이 건강하면 막 슈퍼맨이 돼야 된다는 환상이 있어요. 뭐 몸무게가 어떻고 근육이 어떻고 뭐 피 검사하면 콜레스테롤 얼마 나와야 되고 혈압은 어때야 되고 뭐 내시경 초음파하면 뭐 혹도 하나도 없어야 되고 뭐 머리카락도 뭐 예를 들면 뭐 바라는 수준이 뭐 무슨 유명 잡지 뭐 100만 명 가운데 한두 명 나올까 말까한 그런 사람 어떤 이상적인 걸 그건 욕심이죠. 제가 아는 의사들은 어떤 줄 아세요? 예를 들면 그 옛날에 최교환 선생이라고 대통령 주치의하고 이제 서울대병원 내과, 위장 내과죠. 한국에 위장 나쁜 사람 많으니까. 이제 그 양반 담임반이나 인제 제자들이 "선생님 뭐 이렇게 위궤양 있고 뭐 또 위염 있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야 그냥 갤포스 먹어. 나도 그런 거 먹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아프면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아는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보면 MRI 찍고 CT 찍고 하면 막 디스크 튀어나오고 막 아프잖아요. 웬만하면 수술 안 해요, 본인 몸은.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지인이나 가족들에게도 "야 그냥 좀 불편을 참고 살아." 어깨도 여기 뭐 회전근개 이게 노화거든요. 이게 약 살짝 좀 찢어지고 그러면 아파요. 그럼 굳이 이거를 막 수술로 뭐 이렇게 검사를 해 보면 이게 이렇게 찢어진 게 보이니까 이거 속 시원하게 딱 붙이면 좋을 것 같지만 이걸 붙이는 과정에 절개하고 들어가고 온몸에 유착도 생기고 이 파이브로시스에 떡이 된다고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뭐 수술 같은 거 받는 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가일수록 폐에 뭐 간유림이 있어도 젊은 의사들은 더럽 겁이 나니까 무조건 수술해요. 아니에요. 대가일수록 야 이거는 어떤 사람은 이거 평생 그냥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은 이거 굳이 때릴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이 천천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갑상선의 혹도 뭐 췌장의 낭정도 그냥 질병과 더불어 그냥 같이 사는 걸 받아들이자는 얘기예요. 병이 어떻게 나만 예외로 병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뭐 알잖아요. 여기 뭐 저는 폐에서 암세포도 나왔고 폐 늑막염도 앓았고
디스크로 척추뼈를 떼 갖고 수술도 하고 치질 수술도 받았고 뭐 온갖 치료 다 받고 장사 피화생도 있고 저도 이렇게 뭐 뒤져보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어깨도 좀 아파요. 이쪽이. 이게 아마 뭐 보나마나 여기 뭐 하나 찢어졌을 거예요. 근데 병원에 안 가요. 뻔하거든요. 이걸 굳이 뭐 좀 아플 때는 그러니까 되게 그 정형외과 잘하는 분들은요. "야 해거라. 그냥 아스피린 먹고 버텨."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진통성제 먹고 한 1-2주 이렇게 먹으면 염증이 좀 가라앉고 좀 좋아지거든요. 그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불편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지병이 있는 것 자체를 막 결벽적으로 '왜 이런 게 있어야 돼?' 막 하얀 도화지를 떠올리고 '여기 왜 이런 얼룩이 있지? 아 마음이 아프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나한테 있는 병을 이걸 그냥 꼭 뽑아 없애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아유 그래 너도 뭐 하나 생겼구나. 나이 드니까 뭐 나한테도 탈이 생기네. 요렇게 잘 다독거리고 살지 뭐.' 이게 현명한 거예요. 거기다 굳이 무슨 뭐 과격한 수술을 하거나 이래 갖고요. 오히려 덧나거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훨씬 많고 웬만한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무릎이나 뭐 혹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 제가 그 분야의 대가들 보면은 그 양반들이요. 그냥 웬만하면 참고 살아. 이게 훨씬 큽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인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미디어에 그러니까 잘못 세뇌가 되면 안 된다. 난 슈퍼맨이 아니야. 나이가 특히 뭐 50, 60, 70 되면 여기저기 탈나는 게 당연한 거고 웬만큼 아픈 거는 그냥 진통소염제 먹고 아스피린으로 안 된다. 뭐 낙센으로 안 된다. 아니면 좀 더 센 그 뭡니까?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센 거 마약은 아니지만 뭐 울트라 센 이런 거 좀 드세요. 그리고 뭐 불면증이 있다. 수면제 먹어요. 어떤 분들은 '아 이 수면제가 아주 안 좋다는데 내가 왜 먹지?' 막 먹으면서도 막 죄책감을 느끼고 한탄을 하고 괴로워하고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사신다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의사에게 처방 받아서 잠 안 올 땐 좀 먹어요, 과감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그 필로소피를 바꿔야 한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뻔한 얘기만 하나요?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이 지금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 새해의 건강 검진인데 이제부터 쪼끔 더 내용을 좀 더 보태 볼게요. 그러니까 인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항상 죽음이 가까이 있고 내가 예외가 될 수 있고 황당하게 나보고 오라고 손짓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 마음가짐 항상 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 소중하게 재미있게 살아야 되고 그 순간이 오면 고맙게 수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안 죽으려고 막 버티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통증이나 뭐 어디가 뭐 몸이 아프고 불편한 것도 뭐 감수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익숙해지고 좀 뭐 진통제나 소염 이걸로 좀 버티고 그래도 돼요. 그거를 굳이 뭐가 보이니까 떼내고 막 이러려고 안 해도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검진이에요. 이거 검진은 무조건 해야 돼요. 함익병 선생님이 다 좋은데 가장 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검진하지 말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검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론 그 함 선생님의 논리는 검진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는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뭐냐면
뭐 암을 비롯한 이런 게 아무리 일찍 발견해서 검진해서 떼내도 죽을 사람은 죽는다.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위암 1기라도 암세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톡식한 DNA 자체가. 그게 100에 한두 개가 그래요. 얘네들은 아무리 일찍 발견해도 수술로 떼도 요 옆에서 암이 또 이렇게 자란다니까요. 그거 완전 운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검진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맞지요. 근데 문제는 그런 암은 전체 암에 많아야 한두 개, 100개 가운데. 나머지 98개, 99개는 조그맣 때 떼내면 생명을 건지는데 완치가 돼서 평생 안 생기는데 왜 그걸 안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검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럼 검진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가 그 무슨 그 유전자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전 이 참 이런 얘기하면 또 듣기 싫어하면 유전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또 하나 뭐 줄기세포 뭐 어쩌고 이거 두 개는 아직은 검증이 안 된 게 대부분. 다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소리예요. 뭐 줄기세포 어쩌고 뭐 유전자 이것 두 개 하지 마세요. 그럼 뭘 하냐. 내시경과 초음파를 하라는 얘기예요. 내시경은 위와 대장이죠. 그리고 초음파는 이제 복부하고 유방, 갑상선 이런 데. 이게 비용도 적고 또 가장 확실하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딱 하면은 암이 있다 없다 이게 딱 판정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외곽에 이렇게 두리뭉실한 검사는 뭐 각종 첨단 뭐 이런 것들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이거가 양성이 나와도 병이 없을 확률이 한 40-50%고 음성이 나왔다 해도 병이 있을 확률이 또 10-20%고 이러면 이 검사는 헷갈리기만 한 거예요. 물론 참고는 되지만 검사 자체가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을 못 내려줘요. 그걸 내려주는 건 내시경은 확실히 내리죠. 그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내시경과 초음파는 굉장히 스킬풀하다. 장비보다도 의사의 경험이나 숙련도 눈이 얼마나 이게 날카로워 의사 눈이 날카로워야죠. 손이 또 얼마나 섬세한가 스킬풀한가. 뭘 잡고 하는 거니까. 그 위장 안에 저쪽 뒤로도 확확 그렇게 넣어서 자유자재로 다 이렇게 구석구석 다 봐야 되고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위나 대장에. 그런데 눈으로도 딱 내 눈으로 봐야죠. 암이라는 게 이렇게 볼록한 것보다 납작하게 자란 암도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서 검진센터에서 내시경하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 실력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명의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좀 거리가 있죠. 대학병원에 뭐 내시경을 오래 한 소화기내과 교수님이 검진센터에 상주하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 어떤 유명 병원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 사회라 하더라도 소화기내과를 전공하고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으시고 많이 해본 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진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좀 귀찮지만 따로 가야 될 때도 있죠. 유방은 유방을 잘하는 분들이 요새는 뭐 유방암 검진 잘하는 그 로컬의 병원들이 많잖아요. 내시경도 위장과 대장, 초음파 또 영상의학과 따로 하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를 좀 가서 할 필요가 있다. 비용도 그게 더 쌀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뭐 줄기세포 무슨 뭐 유전자로만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CT 같은 거 함부로 찍으면 안 되고 MRI는 괜찮지만 CT는 찍으면 안 되고 단 폐만 요즘은 폐암이 너무 많으니까 폐는 저설량 CT는 담배를 피든 안 피든
남자든 여자든 제가 보기엔 나이 한 50 넘어가면 2-3 년에 한 번은 좀 찍는 거 필요합니다. 비용도 한 15만 원 쓸 만하죠. 그거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요즘은 이제 아까 이제 여기 인제 내가 정말 건강 모범생이라고 한다면 쪼끔 더 자세히 검진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 아까 "야 홍해걸 너 아까 뭐 죽을 땐 죽고 뭐 고통을 감수하라면서 뭘 또 이렇게 검진을 많이 하라고 하느냐." 다른 얘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검진하고 뭐 웬만한 통증을 참고 지나 요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람마다 다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경제력이 다르니까. 근데 만일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내가 좀 내 건강을 위해서 돈을 쓸 용의가 있다 그러면 쪼끔 더 쪼끔 더 테크닉이 들어가는 항목 뭐 MRI라든지 이런 거 찍는 거 아니면 여기 뇌혈관 뭐 MRA라든지 이런 거 도움 된다는 얘기는 좀 해야 돼요. 뭐 중풍이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아니면 동맥류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데 뭐 콩팥이나 뭐 담도나 췌장이나 뭐 혹을 찾아내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씨 그거 뭐 너가 얘기해서 뭐 여기에 뭐 어디에 뭐가 있대." 이거 아니까 그 순간부터 불쾌하고 밥맛도 떨어지고 기분이 나쁘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면 의학이 발전해서 옛날에는 검진할 때 목적이 암을 조금할 때 찾자는 거잖아요, 조기 발견. 그래서 떼자. 지금은 그거보다 더 앞선 단계입니다. 이제는 종양을 찾는 게 아니고 전구병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프리캔서 프리캔서러스 리전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암이 되기 직전 단계 상태. 이런 암을 찾는 게 아니고 요렇게 뜯어가 갖고 세포에서 암 세포가 나오는 요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정상 세포와 조직이 있고 암 세포가 있는데 요 중간 단계의 그레이 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던 간유리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췌장의 점액 낭종이라든지 뭐 췌장암하고 양성종의 사이에 딱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이제 검진의 목적이 고 상태로 더 일찍 발견해서 더 면밀하게 지켜보는 걸로 많이 진일보한 거예요. 그건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있는 걸 아는 게 뭐가 기분 나빠. 온몸에 다 뭐가 생기는데. 근데 미리 알고 이렇게 모니터를 해 주면 나중에 얘가 이게 덜커덕하고 임상적으로 클리니컬하게 암으로 변하는 조짐이 영상의학적으로 포착이 되면 그때 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서운 췌장암도 살 수가 있다니까요. 물론 이제 췌장암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왜냐하면 얘는 워낙 빨리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췌장암의 대가 김성철 선생이 하는 얘기가 삼성 아니 삼 그 이게 아무튼 모 대기업에 다니는 전도 유망한 30대 직원이었는데 30 대인데도 췌장암에 대한 공포가 있어 갖고 자기한테 와서 검진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1 년에 한 번씩 MRI를 찍었대요, 1 년에 한 번씩. 근데 1년 전에 찍었을 때는 없었는데 1년 후에 와 보니까 이미 확 자라요. 와. 암이 특히 췌장암이 무서운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암처럼 이렇게 어 표준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그냥 확 자라고 옆으로 퍼져 있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영상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양이나 덩어리가 초기 됐을 때 운 좋게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은 떼서 살죠. 그것도 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황당한 거죠 아무튼.
자라기 시작하는 초기에 검사를 딱 했다. 이러면 이게 발견이 되는데 네. 아르모니아 님 네. 무슨 네. 네. 아 제가 이상형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는 전구병변 단계에서 위장 같은 경우는 장상피화생이죠. 장상피화생을 다른 사람은 2 년에 한 번 내시경 봤는데 장상피화생이 좀 심하게 있다 그러면 1 년에 한 번 맞아요. 더 조밀하게. 그래서 그 부위를 보는 거죠. 작년보다도 더 깊어졌는데 더 넓어졌는데 여기 좀 색깔이 이상한데 모양이 이상한데 해 갖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검진의 컨셉이 옛날보다 더 진일보했다. 이렇게 뭐 혹을 찾는 게 아니고 더 프리캔서러스 리전으로 전구병변 단계에서 관리하는 그런 단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건강 모범생이고 '나는 정말 욕심을 내서 좀 돈을 써서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방법대로 검진을 믿을 만한 의사를 정해서 좀 숲을 조망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죠. 그 잘 아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사가 딱 적격이에요. 그분이 전체적으로 숲을 보고 그다음에 디테일은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내시경 뭐 어디 뭐 초음파 어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검진은 확실히 열심히 해야 한다. 저도 뭐 늘 하고 있고 집사람도 늘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비용을 아끼지 말고 하실 필요가 있다. 음. 특히 이제 그 집안에 암 환자가 많았던 패밀리들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어 그다음에 올해 그 건강 계획을 할 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백신은 무조건 맞으세요. 백신은 꼭 맞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감 꼭 맞아야 되고 코로나도 연세가 좀 많은 분은 맞는 게 좋아요. 맞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렴, 폐렴이 최근에 폐렴 구균 이외에도 RSV 바이러스로 인한 그 백신도 얼마 전에 나왔어요. 저는 아직 그 안 맞았는데 맞으려 그래요. 그것도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나왔는데 폐렴이 지금 사망 원인 3등 아닙니까? 1 년에 3만 명씩 죽고. 근데 폐렴이 100 이라고 하면 바이러스하고 세균이 가장 커요. 물론 그 이외에도 뭐 독성 물질이나 뭐 흡인성 폐렴이나 뭐 많이 있지만 바이러스하고 세균인데 세균은 아까 말씀드린 뭐 프리베나나 뭐 그 MSD 약이 나온 게 있잖아요. 요거 맞아야 되고 바이러스 중에서 RSV 바이러스도 있거든요. 요것도 의학이 발전하면서 믿을 만한 백신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야 된다. 백신은 맞아라. 폐렴 백신은 무조건 맞아라. 대상포진도 네 무조건 맞아라. 그거는 맞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 드리고 또 젊은 사람이라면 A형 간염 백신도 무조건 맞아야죠. 예 A형 간염 백신도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신이 아기들만 맞는 게 아니고 성인들이 맞아야 하는 백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맞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해 드립니다. 네 올리브 님 그 코로나 때 맞은 거는 그때 유행 시기니까 지금은 뭐 굳이 맞을 필요는 없지만 제 얘기는 나이가 많은 분 예컨대 뭐 한 80 이상이다. 그런 분이라면 코로나도 맞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금자님 요로결석으로 관 교체 수술 2 개월에 한 번씩 80 세가 넘었다. 저것도 지금 환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신장에 관 왜 그럴까요? 저것도
대학병원의 비뇨기과 교수하고 상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르모니아 님 65세 무료는 이제 쪼끔 퀄리티가 떨어진, 그래도 뭐 안 맞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 무료니까 무조건 맞고, 여유가 된다면 한 15만 원 정도 하는 그 단백 접합 프리베나, 뭐 아니면 아까 얘기한 프리베나보다 더 좋은 게 아까 나온 MSD에 그 있어요. 그 MSD 약 좀 찾아서 여기 띄워 줄래요? MSD 페리움 백신 이름 좀 찾아서 "백신을 맞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올해는 다 맞으시고, 그다음에 인제 건강 설계를 할 때 제가 인제 늘 드린 얘기인데, 쪼끔 조금 친한 의사 한 명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의사 환자 간 불신이 심하고 의료가 상업주의로 이러니까 가면은 그냥 투망식으로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검사만 잔뜩 긁어요. 그래 갖고 얼마 전에 저희 비욘디에서 정한 교수님이라고, 이분도 비뇨기과에 아주 수술 잘하는 교수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요새는 대학병원이 막 그 이번 정부에서 의료 개혁을 엉망으로 해 갖고 대학 교수들이 다 뛰쳐나오거든요. 이분도 인제 개원가로 나와 갖고, 근데 이분은 참 특이하게도 만일 당신이 돈이 없다면, 근데 전립선 치료를 해야 한다, 뭐 암 같은 거. 그러면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나는 그냥 개복이나 복강경으로 해 주겠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용이 뭐 한 5분의 1 또는 10분의 1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 지금 대학병원 하면 전부 다 로봇 수술하라 그래요. 그게 건보 적용이 안 되니까 요즘은 의사들이 수익 때문에 다 그거래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치료 효과는 거의 비슷한데 약간 뭐 좋을 수는 있지만 너무 비용 차이가 많은데, 그래 갖고 저희가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보험이 되는 그런 수술로 전립선암을 치료해 드리겠다. 그 평택에 계시더라고요. 서울 네, 대학 교수님인데 이제 이 로컬의 개인 병원에 인제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덮어 놓고 그냥 뭐 이것저것 투망식으로 검사하시오.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려면 좀 잘 아는 의사가 한 명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의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의사의 대학 선후배나 이런 가운데 친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잖아요, 이 스페셜리스트들을. 그러면 그래도 한번 부탁을 받고 오면 그 의사한테 "제가 이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검사만 좀 받게 해 주십시오." 뭐 요렇게 요청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만일 그런 게 안 되면 여러분들 가면 특히 실손보험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덤텅 있어야 돼요. 막 긁어대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걸 피하려면 좀 나하고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친한 의사가 한두 명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면, 소개를 받아서 가면 쪼끔 낫다, 인제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생활 습관을 건전하게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담배 피우면 안 되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되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영양가 있고 신선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고 살도 찌면 안 되고,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제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새해 건강 설계할 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지 마세요. 하루에 1%만 좋아지겠다.
그 정도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1%만 좋아지겠다. 그 정도만 해도 90 며칠인가 지나면 2 배인가 뭐 100% 좋아지고 뭐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뭐 '멋있게 되겠다.' 막 무리해서 작심삼일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보면은 뭐 헬스클럽을 끊고 뭐 그러는데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면요. 내가 매일 크게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나한테. 종목이 뭐든 좋아요. 내가 그걸 하면 편하고 즐겁고 오래 할 수 있고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그게 뭐든 간에 매일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집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홍쇼 때마다 늘 드린 얘기인데 이번에 그 뭐죠? 같이 삽시다라는 박원숙 씨가 나오는 KBS TV 프로그램에 저하고 집사람이 나왔는데 인제 다음 주에 제주에서 찍은 게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방송 활동은 이제 뭐 거기서 건강 이야기도 하니까 제가 대중들에게 쪼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주게 하는 활동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거기서 제가 뭘 강조했냐면 여러분 오늘 제 그 방송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 사실 좀 더 있는데 요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아 갖고 여러분 이 점을 꼭 명심하세요. 이게 의학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이 계속 바뀝니다. 사실은 제 선배 의사들이나 또 저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의학에 대해서는 그 좀 자연주의적인 거를 칭송하는 인위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경향. 특히 "약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뭐 등등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개념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약을 좀 선제적으로 쓰자. 이 점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무슨 얘기냐면 뭐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담배도 끊고 뭐 채소 과일 많이 먹고 뭐 신선한 뭐 막 잡곡 이런 거 먹고 살 빼려고 지방도 빼고 잠도 잘 자고 뭐 했는데 막 그냥 엄청 노력을 해서 했는데 근데 혈압이 좀 높고 혈당도 좀 높고 콜레스테롤도 좀 높아요. 많이 높은 건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치료해야 돼. 약간 높아. 뭐 약간 정상이긴 한데 비정상에 가까운 약간 미 정도밖에 안 되는 레벨이야. 자 이럴 때는 요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현대의학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수치들을 더 강력하게 떨어뜨리는 게 수명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 후유증에서 하루를 줄여준다는 거. 아니 중풍으로 쓰러지면 얼마나 괴로워요. 막 의식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근데 그게 뭐 심장병으로 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검진은 암과 주로 관련된 거고요. 왜냐하면 암은 생기는 것 자체를 컨트롤하기는 힘들고 예방보다는 조기 발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암은. 근데 이제 이 혈관 쪽에 생기는 이쪽 심장이나 이 뇌졸중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수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이에요. 뭐 딴 것도 뭐 또 뭐 예컨대 뭐
그 뭐냐 뭐 또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일단 이 세 가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녀석이 혈당이에요. 콜레스테롤 혈압은 요건 좀 약으로 조절이 잘 돼. 혈당이 쉽지 않죠.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생활을 건전하게 하고 몸에 좋은 걸 다 해도 이 세 가지 수치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생활이 쪼끔 나빠도 돼.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뭐 담배도 좀 가끔 피우고 술도 좀 마시고 운동도 안 하고 배도 좀 나오고 뭐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의사가 시키는 대로 나에게 알맞은 약을 통해서 제가 지금 약 얘기하는 약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꽉 눌러 주잖아요. 꽉. 그러면 건강상의 큰 이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 컨셉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새벽 소나무님 120에 77 괜찮습니다. 저 정도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 "부갑상샘 수술을 해야 한다." 맞아요. 부갑상선 네 도 있거든요. 이 갑상선 옆에. 여기가 또 칼슘 대사와 관련된 그런 뭐 혹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떼자고 하면 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무릎에서 나는 소리 괜찮습니다. 소리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해에 여러분들은요. 키나 몸무게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요 세 가지 수치는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수치를 정상이라고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약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잘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뭐 환자 기준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 적용도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러나 의사는 오프라벨 처방이라는 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의사인 내가 판단할 때 정부에서 고시한 이 기준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줬다. 물론 그거는 이제 비급여로 얼마 안 해요, 약값이. 그렇게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수치를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면 그러면 비극적인 중풍이나 심장병으로 갑자기 쓰러지고 반신불수가 오고 몇 년씩 자리에 뭐 대소변도 못 가리고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런 비극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또 뭐 오해하지 마시고 영양제를 좀 선용을 하세요. 제가 늘 얘기지만은 물론 우리는 약이나 말씀드린 뭐 운동이나 이런 게 중요하죠. 먹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운동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막 땀을 헐떡거리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시장 가서 돈 주고 맛있는 거 싱싱한 거 사와 갖고 요리해서 먹어야 되고 매일 세 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데 인풋이 크다는 얘기예요. 먹고 운동하고 뭐 약은 또 부작용도 있고 비용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들은 중요도로 따지면 영양제보다 훨씬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비용, 시간, 노력. 근데 비타민제 같은 거 아니 얼마 전에도 외신 보니까 그 미국의 어떤 그 IT계의 엄청난 그 석학한 사람은 뭐 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로 뭐 영양제 쭉 언급을 했대요. 아무튼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 보수적인 옛날 의사들은 자꾸 옛날 지식을 갖고 얘기하는데 다 틀린 얘기예요. 당연하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푸드에 들어있는 걸 캡슐이나 타블렛 또는 뭐 이렇게 구강 패치로 만든다 이거예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브로콜리를 이만큼 어떻게 먹어요 매일. 10kg 한 7-8kg 이만큼 될 텐데. 이게 얇은 거 하나면 거의 10kg가 들어간다면서요. 이게 뭐 비용이 그렇게 과히 비싼 것도 아니고 뭐 땀 흘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물과 함께 삼키면 되는 거잖아요. 한 10초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인풋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올해 어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뭐 저나 집사람처럼 많이 드실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만이라도 나의 컨디션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음식 속에서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요거트나 된장이나 김치나 이런 걸 잘 못 먹으면 그럼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이 푸른 생선을 자주 못 먹으면 오메가3를 드시면 되는 거고 햇볕에 자주 피부를 노출시키지 못하면 또는 동물의 내장을 못 먹으면 비타민 D를 드시면 되고 싱싱한 채소 과일을 못 먹으면 종합 비타민제를 먹으면 되고 멸치 같은 거 못 먹으면 그러면 칼슘, 마그네슘제를 먹으면 되고 아니면 무슨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먹는 게 싫으면 그럼 뭐 프로테인 제제를 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식물에서 유래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학 기술을 선용하는 방법입니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께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인제 여러분 이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 갖고요. 자 오늘도 보면은 네 동강님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뮤리엘님 아직도 계시는구나. NMN이 이상하게 맛이 좋아요. 저도 그래 갖고 먹다 보면 5개씩 먹을 때가 있어요. 홍영수님 네 감사하고요. 음 폐렴 의심 소견이 있다. 예 항생제를 써야 되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대학병원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일부러 가지 말라고요. 슈퍼박테리아 2차 감염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음 어 혈압이 80에 130 괜찮습니다. 90세 어머니가 이성경 님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구나. 욕창이 생기셨구나. 계속 눌려 있어서 그런가 보네요. 근데 이제 이제 발견했으니까 소독하고 잘 말려 주고 아무튼 말려 주고 이게 물기가 닿으면 이게 피부 각질이 물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더 잘 썩거든요. 이거는 아무튼 욕창이 참 무섭죠. 예 헤어 드라이어 같은 걸로 좀 멀리서 해서 잘 말려 주시고 하면 좋아지고 눌리지 않게 해 주세요. 음 그래요. 네 이제 오늘 질문 답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또 많이 늦었네요. 이제 2025 년이죠. 올 한해는 아무튼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별로 전망이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러나 저는 우리 홍쇼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저하고 좀 결이 비슷한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어 글쎄요.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좋은 분들끼리 서로 연대해서 너무 나리석에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너무 심한 말 좀 쓰지 말고 최소한의 품격과 좀 예의를 갖고 그렇게 살아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불황이 사실은 좀 깊어질 것 같아요. 요새 뭐 저도 비즈니스를 하니까 모든 게 여의치가 않네요, 모든 게. 이럴 때는 그저 건강하고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좀 덜 쓰면서 너무 또 막 욕심을 내서 막 무리해서 일 벌리지 말고요.
오히려 그런 고전적인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늦은 시간까지 저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홍쇼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또 금요일 날 밤 10 시에 뵙도록 하고요. 한 가지 공지 드리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7 시에 오후 7시 시간대에 이제 우리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 김희진 님이 비욘디 스튜디오에 처음 등장을 하세요. 그래 갖고 기타를 들고 오셔 갖고 여러분 신청곡을 받아주시기로 했거든요. 얼마나 고마워요 아무튼. 아픈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근데 이제 뭐 요즘 그 아이돌 노래 말고 이렇게 옛날에 7080 노래죠. 폭송 같은 거. 그런 거 여러분 뭐 들으시면서 가요. 참 그 목소리가 청명하거든요. 좀 힐링도 되시고 꼭 뭐 저희가 의학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김희진 님의 그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 방송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